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수년 동안 여러 심리학 수업에서 사례로 쓰일 만큼 유명해졌고, 최근에는 착한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손해본다는 논의를 촉발시키며 다시 주목받았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거의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반드시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흥미로운 건 이 실험이 단순한 착함 vs 단호함 비교가 아니라 뇌 활동과 경제적 의사결정 패턴을 함께 측정했다는 점이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마이클 노턴 팀의 연구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타인을 도울 때 도파민 보상 회로가 즉시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착한 행동을 할 때 뇌는 잘했어 하고 즉각적인 행복을 준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장기적 경제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타인을 도울 때 뇌는 생각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실험은 더욱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진다. 착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보다 거절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집중하는 뇌 반응을 보였다. 즉, 경제적 손해보다 사회적 불편함, 감정적 불편함이 더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스탠포드 행동신경과학팀은 거절 불안 시스템 리젝션 마이너스 어버전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 연구는 단순한 심리적 특성을 넘어 왜 우리 주변에 정 많고 좋은 사람들이 유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그 오래된 의문에 대한 뇌과학적 해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떠오른다. 착하게 사는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나는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지만 도와주는 기준이 없으면 반드시 착취당하게 되어 있다. 부자들은 공감 없고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라 호의의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착한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착한 것이다. 첫째, 착한 사람의 뇌는 도파민 낭비를 한다. 하버드 MRI 뇌스캔 실험에서 착한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순간 뇌의 보상 중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건 의미가 크다. 착한 사람일수록 즉각 보상 성향이 강화된다. 도움을 주면 바로 행복해지니까. 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패턴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성장은 대부분 즉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연된 보상 딜레이드 리워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유명 실험 마시멜로 테스트에서도 즉시 보상에 약한 아이들이 훗날 경제적 성취가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착한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뇌가 즉시 보상을 줘서 장기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착한 사람의 뇌는 리스크 감지 기능이 약해진다. 스탠포드 M&S 거울 뉴런 시스템 연구는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동적으로 더 많이 이입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것이 리스크 감지 회로를 약화시킨다는 것. 즉, 상대가 힘든 감정을 보이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싫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도록 뇌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뜻이다.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손해를 차단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뇌의 생존 위험 감지 회로가 약해지고 그 자리를 공감 자동 반응이 차지한다. 이런 뇌 구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사기 이용 부당한 거래에서 유독 많이 당한다. 그건 멍청해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당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착한 사람은 사회적 평판에 과도하게 투자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는 착한 사람들이 경제적 결정을 할 때 돈보다 평판 레뷰테이션을 더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그들은 이 부탁을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텐데 도와주면 내 이미지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하지만 인생과 돈의 구조는 잔인하다. 평판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판단은 손익이 먼저여야 한다. 워렌 버핏은 후계자 교육에서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진다.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너의 판단이 너의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돈을 잃는 구조에 들어선 것이다. 넷째,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 더 빨리 노출된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자원 제공자로 빠르게 구분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눈빛, 미소, 말투, 바디랭귀지에서 거절 가능성이 낮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건 원시 시대부터 이어진 생존 전략이다. 착한 사람 공격하지 않을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 이용하기 쉬운 사람, 공감 많은 사람 자원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대상자를 수초 만에 식별한다. 이건 본능적 패턴이다. 그들은 냄새 맡듯 알아본다. 이는 스탠포드 진화심리팀이 정리한 소셜 프레더터 디텍션 시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다. 즉,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먼저 탐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착한 사람은 호의관계 유지비라고 착각한다. 착한 사람의 뇌는 호의와 관계를 동일한 항목으로 저장한다. 즉, 잘해줘야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는 상호 존중이지 일방적 희생이 아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가? 이것만 본다. 일론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한다.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에는 선이 있다. 나는 그 선을 매우 명확하게 긋는다. 착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단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이 감정에 의해 잠식되는 것이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문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 하버드 연구진은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린다. 착한 사람이 가진 특성은 사용법만 바뀌면 오히려 부자가 되는데 핵심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착함 자체가 아니라 착함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도 본래 감정이 풍부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도와줄 사람과 선을 그을 사람을 철저히 구분한다. 실제로 스페이스X 내부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종종 비웠고 머스크는 몇 차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 줬다. 그러나 일정 조정이 반복되자 머스크는 단 몇 마디만 남겼다. 나는 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회사의 미션은 너의 사정보다 더 크다.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되었다.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이처럼 부자들의 생각은 명확하다. 착한 사람이어도 된다. 하지만 경계를 그을 줄 모르면 가난해진다. 첫째, 착한 사람은 희생선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는 착한 사람들이 도움을 줄 때 자기 희생을 자동적으로 선한 행동이라고 해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게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패턴이 된다. 착한 사람들은 왜 이런 프레임을 갖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어린 시절 조건적 사랑 경험. 많은 착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착하면 칭찬 아니면 혼남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이건 뇌의 보상 회로에 깊게 박힌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희생하면 인정받을 것이라는 뇌 패턴이 활성화된다. 공감 과잉으로 인한 자아침식. 스탠포드 M&S 연구에서 밝힌 대로 착한 사람의 거울 뉴런 시스템은 과도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금방 타협한다. 문제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자기 보호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강조하는 철칙이 있다. 상대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착한 사람은 착취자를 비정상적으로 오래 용서한다. 착한 사람은 주변의 나쁜 사람을 절대 빨리 끊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 신경윤리학 보고서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용서할 때 뇌의 스트레스 지표가 더 낮아진다. 즉, 용서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하고 선을 긋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이번만 넘어가자가 오히려 편안함을 준다. 그래서 착취자들은 착한 사람에게 끈질기게 들러붙는다. 그 사람은 공격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심지어 용서까지 반복하니까.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헬퍼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집단 내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나쁜 사람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착한 사람을 찾는다. 왜냐하면 착함은 말 그대로 취약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셋째, 착한 사람은 관계 유지 비용을 스스로 떠안는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는 착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조용한 불안을 크게 경험한다고 말한다.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깨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기분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착한 사람은 관계 유지 비용을 혼자 감당한다. 점심값을 내고 시간을 내주고 에너지를 쏟고 감정 노동을 하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고. 하지만 관계란 원래 비용을 반반씩 나누는 게 정상이다. 한쪽만 계속 부담하면 그 관계는 결국 리스크가 된다. 부자들은 관계를 유지할 때 절대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는 말한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야 한다.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상호 이익 구조를 본다. 상대가 뭔가를 얻기만 하고 자신에게 주는 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감정적 세금이라고 판단한다. 착한 사람은 이 세금을 평생 낸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에서도. 그 결과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경제적 기반이다. 왜냐하면 감정의 지출이 곧 시간의 지출로 이어지고 시간의 지출은 결국 돈의 지출이기 때문이다. 넷째,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착한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다. 침묵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연장시키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하버드 갈등관리 연구팀은 침묵이 갈등을 단기적으로 완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 부채를 쌓아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말한다. 착한 사람은 싸우기 싫어서, 귀찮아서, 상대의 기분 때문이라서 침묵을 선택한다. 그 순간 상대는 이렇게 해석한다. 저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계 구조가 왜곡되면서 착한 사람은 점점 더 이용당하는 지위로 밀려난다. 결국 침묵은 착한 사람을 더 착취하기 위한 신호가 되어버린다. 다섯째, 착한 사람은 장기 보상을 선택할 수 없다. 모든 하버드 스탠포드 경제심리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이거다. 착한 사람은 장기 보상 능력이 낮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감정 안정, 즉각적인 평판 유지, 즉각적인 관계 조정, 즉각적인 불편함 회피, 이 모두가 지금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지금은 불편해도 미래에 편하려고 선택한다. 착한 사람은 지금 편하고 미래가 불편해질 걸 선택한다. 이 차이가 10년이 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진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야.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맞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하버드 심리학팀은 착한 사람들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매우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 착한 사람은 타인에게서 받는 작은 실망보다 스스로 타인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더 큰 고통으로 느낀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 유독 가난해지는 핵심 이유다. 경제에서는 실망시키는 행동 거절인데 이걸 고통으로 느끼면 재정적 손해를 막기 위한 행동을 못한다. 즉,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결정을 할 때보다 거절하는 행동을 할 때 더 고통을 느낀다. 이건 경제적 파멸로 직결되는 가장 위험한 패턴이다. 첫째, 착한 사람은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도록 뇌가 진화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의 행동 패턴을 집단 생존 전략으로 본다. 원시 시대에 내가 조금 더 내어주면 다 같이 살아남는 상황이 많았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온순하고 협력적인 사람은 집단 전체의 생존에 유리했다. 문제는 지금은 원시 시대가 아니라는 것. 현대 사회에서는 거절하지 못함이 자원 유실, 시간 낭비, 경제적 착취로 이어진다. 그런데 착한 사람의 뇌는 여전히 원시 시대처럼 동작한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괜찮겠지. 이 부탁을 들어주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싫다고 하면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건 수만 년 전에는 생존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가난을 부르는 심리적 버그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절은 기술이다.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미래와 시간을 잃는다. 착한 사람은 바로 이 기술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기술을 쓸 때 뇌가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착한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리버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해석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착한 사람의 뇌는 상대의 행동보다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상대가 불편해 보여서 돕는다. 상대가 강하게 말해서 먼저 양보한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듣고 감정적으로 휘말린다. 이번만이라며 자기에게 손해를 허락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요구해도 착한 사람은 거의 90%의 확률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난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이 방식은 나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 스탠포드 사회신경과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감지하는 공감형 성향은 사회적 포식자 소셜 프레더터에게 매우 매력적인 신호다. 왜냐하면 공감형 사람은 방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 사기꾼, 조종자, 착취형 인간들은 착한 사람의 표정을 보면 5초 만에 알아본다. 이 사람은 밀어붙이면 된다. 이 사람은 거절 못한다. 이 사람은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 착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부분 경제적 파괴력으로 돌아온다. 셋째, 착한 사람은 돈을 감정 조절 장치로 사용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착한 사람은 돈을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감정 조절 장치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기부한다. 관계 유지를 위해 지갑을 연다. 미안해서 밥값을 낸다. 분위기 때문에 술값을 내준다. 상대가 눈치 보면 대신 처리해준다.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돈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돈은 감정 완충 장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도구다. 착한 사람은 돈으로 감정을 관리한다. 부자는 감정은 감정대로, 돈은 돈대로 관리한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감정은 시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면 지갑은 반드시 텅 빈다. 착한 사람의 지갑이 빨리 비는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감정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감정으로 새는 돈은 습관적으로 계속 새기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넷째, 착한 사람은 목표보다 관계 조정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하버드 시간관리 연구팀은 착한 사람의 하루를 분석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위한 시간이 평균 43% 부족했다. 왜냐하면 부탁 들어주느라 시간 뺏기고 감정 조율하느라 정신 쓰고
상대 기분 맞추느라 에너지 소모되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우회 행동하고 이 모든 행동이 목표라는 본질적 작업을 방해한다. 일론 머스크가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이유는 스케줄이 빡빡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시간 낭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는 감정 소모가 큰 인간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미션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외 행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시간은 많이 썼는데 삶은 한자리에서 계속 맴돈다. 다섯째, 착한 사람은 자기 보호를 죄악처럼 여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착한 사람에게 너도 너를 지켜야 해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한다. 그럼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버드 심리학 교수들은 말한다. 자기 보호는 의무다. 착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의무다. 왜냐하면 자기 보호를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은 감정 소모가 지나치고 배려 지출이 많고 경계가 없고 시간과 돈을 너무 쉽게 내어준다. 즉, 자기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이다. 자기 보호가 없으면 착한 사람의 삶은 다음 두 가지로 끝난다. 1. 착취당하며 소진. 2. 정서적 붕괴, 경제적 파탄. 그래서 하버드 심리학팀은 착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착한 척하는 사람인가? 착한 사람은 진짜로 착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를 두려워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착함이 아니다. 이건 자기 파괴다. 마지막 결론. 착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착함을 운영하는 방식 때문이다. 착함은 원래 아름다운 성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착함은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된다. 하버드 심리학팀은 이렇게 말한다. 착함은 잘못 설계된 선의가 아니다. 착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착한 사람은 자기 보호를 배우는 순간 삶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배우는 순간 경제적 자유의 문이 열린다. 착한 사람은 경계를 배우는 순간 타인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착함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부와 성공을 끌어올리는 압도적 자산이 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